안녕하세요, 돼지코 독서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미치도록 행복한 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 오늘의 책인데요, 플로우,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산매경, 즉 몰입이란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조차 있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고, 개념적으로 보면 플로우 상태는 따분함과 불안함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즉 자신이 지닌 기술 수준에 따라 과제가 어려울 때는 불안감을, 과제가 쉬울 때는 따분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책을 읽게 되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겼고, 그러던 중에 이 몰입이라는 것에 끌려서 읽게 된 책입니다. 심리학 책 중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책이라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책 표지를 보면 분홍빛의 붉은색인데 확실히 표지부터 한 번에 몰입을 시켜주죠. 저자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세계적인 석학이며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창의적이고 행복할 수 있을지를 평생 동안 연구해온 긍정 심리학의 제창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목차를 보면 총 10가지: 행복의 재해석, 의식의 구조, 즐거움과 삶의 질, 플로우의 조건, 몸을 통해 플로우 얻기, 직접 활동으로 플로우 찾기, 일 속에서 플로우 경험하기,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을 즐기기, 역경과 플로우, 의미와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행복의 재해석. 이 책의 목적은 아주 오래된 의문, 즉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심리학의 최근 지식과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라고 하죠. 저자는 25년 전 우연히 어떤 발견을 하였다고 해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행복은 운이 좋아서라든지 어쩌다 생긴 기회의 산물이 아니며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행복은 의식적으로 찾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하는데, 네가 스스로에게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 순간 행복은 달아난다. 행복은 직접적으로 찾을 때가 아니라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에 충분히 몰입하고 있을 때에만 찾아온다. 빅터 프랭클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 중에서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그럴수록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간은 부모, 생년월일, 기질, 외모 따위를 어떻게 하긴 어렵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이런 외적 조건에 압도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인 듯한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는 기분이 마냥 고양되고 행복감을 맛보는데, 이런 경험을 최적 경험이라고 한다. 최적 경험.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방긋 웃을 때 부모가 하게 되는 경험이기도 하며, 이 최적 경험은 외부 여건이 좋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수용소에 갇혀 있거나 생가사를 오갈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최적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 하나는 최적 경험을 불러일으킨 자극이 그리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숲에서 울려 퍼지는 새의 지저귀를 들을 때, 일터에서 아주 고된 작업을 끝냈을 때, 수용소에서 동료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을 때와 같이 지극히 일상적 순간이 이들을 최적 경험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온 마음과 육체를 맞춰 자발적으로 최대 한도까지 전력 투구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유쾌한 건 아니며,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힘을 가지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원자 에너지는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세계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도 있고, 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듯이, 최적 경험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이 에너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나아가서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둘씩 쌓아가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강렬한 자각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느낌이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가 아닐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서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순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이뤄놓은 것 하나도 없이 신세한탄만 하면서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게 습관인 사람들.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을 찾고 싶으시다면 내 힘이 다하는 날까지 빡세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빡세다는 의미가 처음에는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습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이 습관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오히려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미 그것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는 상태로 나의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즉, 습관이라는 것을 형성하는 그 과정은 당연히 나의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나의 몸의 일부처럼 그냥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의 노력에 필요했던 일이 1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엄청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숨겨진 습관이 힘인 것이죠. 자, 이 책은 초기에는 주로 인터뷰와 설문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일주일 동안 무선 호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호출기에서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나눠준 설문지에 기록하게 하는 경험 표집 방법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계속해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챕터 2. 의식의 구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의식은 인간은 다른 행동 양식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과정의 결과이다. 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은 생물학적 프로그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인다. 즉, 스스로가 유전자의 지시를 뛰어넘어 독립성을 갖도록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의식의 내용을 변화시켜 그 일을 행복하게 느낄 수도 반대로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을 순서화해야 하는데 의식에 들어온 정보를 순서화하는 힘을 즉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거나 성취하기를 원할 때 발생하는 것, 이를테면 본능, 욕구, 충동, 욕망 같은 것들이죠. 이처럼 일반인들은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장수하거나 잘 먹고 평안하게 살기 등, 그리고 사회에 의해 조건화된 것, 모범생 되기, 열심히 일하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등에 근거하고 있지만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거나 일탈한 사람들을 보면 성자나 영웅 이런 분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의식이 서로 다른 목표와 의도로 순서화될 수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뛰어난 식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들이었고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면의 주관적인 세계를 통제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를 그래서 책에서는 자아와 주의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샘이라는 아이가 우연히 해저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초기에는 그의 주의, 즉 외부 조건이겠죠. 그의 주의가 샘의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도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해양 생물학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순간에는 샘의 자아가 주의를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경험은 심리 에너지를 분배하는 방법, 즉 주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조건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 같아요. 챕터 3 즐거움과 삶의 질. 이전 챕터에서 심리적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불안, 공포, 좌절 등의 심리적 무질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책에서 말하는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 쾌락은 정신적 노력 없이도 느낄 수 있지만 즐거움은 비범한 주의를 기울여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쾌락은 그 자체가 정신적 성장을 이루게 하지 못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의식의 질서를 가져다주는 행복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쾌락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잠과 휴식, 식사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하죠. 즐거움은 지루함과 불안의 경계에서 도전의 난도가 그 사람이 지닌 기술 수준과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나는 것인데 저자는 자신의 연구에서 즐거움이라는 현상으로 첫째, 일반적으로 본인이 완성시킬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일어난다. 둘째, 집중. 셋째, 명확한 목표. 넷째, 즉각적인 피드백. 다섯째, 자연스럽고도 깊은 몰입 상태. 여섯째, 행동에 대한 통제감. 일곱째,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플로우 경험이 끝나면 자아감이 더욱 강해진다. 여덟째, 시간 왜곡 현상. 이렇게 8가지 구성 요소로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즉,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정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한 명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일단 하려는 일에 대한 나의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달달 말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나를 지식 세팅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면 의식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고도 깊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가 된다면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때 시간 왜곡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4 플로우의 조건. 책에서는 문화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방어 기제다. 그래서 문화 안에서 살게 되면 삶이 용이하고 간편해진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플로우를 방해하는 2가지 사회적 요인, 사회적 무질서와 소외가 있는데, 사회적 무질서 상태에서는 어떤 것에 심리적 에너지를 쏟는 게 가치 있는지가 명료하지가 않아서 소외가 일어날 때는 알면서도 심리적 에너지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플로우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적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목적적 성격이란 일반적으로 참기 힘들어하는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성격, 통제력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최적 경험을 유발하는 가정환경, 유형의 특징. 하나, 명료성. 둘, 중심성. 3, 선택성. 4, 신뢰성. 5, 도전성. 이 5가지 조건은 삶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 연습의 기회를 주어주기 때문에 자기 목적적 가정 환경이라고 일컬어지죠. 목표와 피드백의 명료한 제시, 통제감, 당면한 과제에 대한 집중, 내적 동기화, 그리고 도전의식을 독려하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더 나아가서 부모의 주의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자아를 개발하는 활동에 관심을 쏟을 수 있다. 즉, 가정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내면에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갈무리할 수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에너지를 외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목적적 가정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자라온 아이들과 에너지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친구 사이만 보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와 서로 믿는 척하는 사이, 과연 어떤 사이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사이일까요? 당연히 서로 믿는 사이죠. 자, 다음 챕터 5 몸을 통해 플로우 얻기. 플로우로서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사이끼리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술을 배우지 않는 이상 상대에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적 관계, 즉 평생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요기니의 책방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 지적 활동으로 플로우 찾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카오스, 즉 혼돈의 상태이다.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고 외부 세계에 주의를 집중할 만한 대상 없이는 사람들은 한 번에 몇 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습관을 통해 심리 에너지가 너무도 잘 분배되는 까닭에 정신의 통제가 거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지적 역할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준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일어나고 깨어 의식을 찾은 후 욕실로 가서 이를 닦는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 때까지 우리는 일정한 양식을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면서 의식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상태로 혼자 남겨졌을 때는 본능적인 무질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일로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데, 이런 쓸모도 없고 즐겁지도 않은 엔트로피가 바로 정상적인 의식의 상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자하여 쉽게 집중하기 위해서 TV나 유튜브, 게임, 인터넷 등등, 그리고 영화를 볼 때나 교통체증 속에서 운전을 할 때처럼 외적 자극을 통해 미봉책을 쓰죠. 이렇게 습관이 되어 버리면 버리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신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고, 플로우를 통해 의뢰 다루는 목표와 규칙이 있어야 한다. 책에서는 정신을 통제하는 연습은 공상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글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고 넘쳐난 영상 매체들과 정보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챕터입니다. 예전에 어디에서 봤던 그림이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고 이미 휴대폰의 얼굴에 살점들이 늘어나 빨판처럼 달라붙어서 휴대폰과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사진이었죠. 굉장히 소름 끼치게 봤었는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에는 세상을 보면 그 사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챕터 7 일 속에서 플로우 경험하기.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챕터 8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 즐기기. 의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은 단련되지 못한 성인으로 성장한다. 이들에게는 경쟁적이고 정보 집중적인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복합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이들이 삶을 즐기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숨겨진 성장의 잠재성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주는 도전을 찾아낼 수 있는 습관을 익히지 못한 것이다. 즉,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억압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 복합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가족을 예로 들자면 분화되는 동시에 통합되어야만 하는 것이 가족인데, 분화란 자신만의 특성을 개발하고 개인적인 목표 설정을 하고, 통합이란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일이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적당히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공감이 되는 단락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무지했다면 계속 이런 상태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볼게요. 우리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착오 가운데 하나는 가정생활이 저절로 꾸려지는 것이며, 가정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전략은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그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이다. 남성들이 특히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받기를 좋아한다. 남성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자신의 이력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집에서는 마음 편히 쉬고 싶어하며 어떤 심각한 요구사항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는다. 또한 남자들은 흔히 미신에 가까울 정도로 가정이 보존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존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아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를 먼저 챙긴 다음에 말이죠. 이기적으로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먼저 잘 보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도 모르고 무턱대고 남을 챙긴다고, 타인을 챙긴다고 했다가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게도 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아주 가증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이 조금 늦어 저녁을 먹지 못했죠. 하지만 집에서 혼자 육아를 하고 있을 아내의 생각에 나의 몸 상태를 하나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가서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남은 집안일과 육아를 하죠.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남편은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내버립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다가 보니 아내에게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욕만 먹는 남편은 자연스럽게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자, 여기서 남편이 저녁을 먹고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부부싸움이 없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분명 지금보단 더 관대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나의 몸 상태는 피곤함과 동시에 배고픔을 동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자신도 모르게 폭발한 것이죠. 이처럼 남을 챙기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진정 남을 위한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챙김을 하고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챕터 9 역경과 플로우. 베이컨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번창하는 사람은 부러움을, 그러나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저자가 조사를 통해 얻은 존경받는 사람의 명단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가 있는데도 언제나 밝게 지내며 다른 사람의 고민을 성의껏 들어주는 할머니. 수용하던 청소년 중 한 명이 실종되어 다른 모든 사람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침착하게 구조팀을 조직해 인명구조에 성공한 청소년 캠프 상담원. 조롱과 성차별 따위의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운 직장 환경에서 마침내 성공한 여성 경영인. 다른 의사들의 무시와 비웃음 속에도 상가의들이 손만 제대로 씻어도 출산하는 많은 산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 19세기 헝가리 의사 제멜 바이스 등, 이들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건 공통적인 이유, 즉 이들은 반대와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지켜나간 사람들이었다. 책에서는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사건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자를 생존자 또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생존자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 10 의미의 창조. 저자는 의미란 어떻게 말하는 간에 결국 순환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해요. 순환론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려면 의미를 중심에 두고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의미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책에서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의 목적 내지 중요성. 둘째, 그녀는 대체로 호의적이다.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가진 의도.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이란 귀와 코, 목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혹은 저녁 나절에 붉은 하늘은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서 보듯이 정보를 처리하고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의미를 창조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통일된 플로우 경험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목적, 결의, 조화를 통해 삶을 통합시킨다면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너의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목적이다 라며 방향을 제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고대 처방,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고대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플로우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하죠. 행동적인 삶에 몰입해 있으면 확고한 외적 도전 목표를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플로우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언젠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조적인 삶, 나의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만들어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 세부적인 것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로우의 기본이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11 사랑의 기쁨.
그리며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참 감명 깊었던 부분도 있었고 나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책 두께도 두껍고 페이지도 많은 책이고 그리고 내용도 쉬운 내용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친환경. 항상 신경 쓰이는 몸 건강. 섭식이라고 하여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시작. 우리는 친환경이라는 글자에 이끌려 그것의 진위 여부는 들여다보지 못한 채 친환경의 늪에 빠질지도 몰라 눈앞에 보이는 나무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의 위에 서서 큰 것을 바라보는 진짜가 되기를.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어. 여러분, 몰입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힘내십시오.